자, 이번 시간은 마무리 시간이고요. 야, 행정사 1차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이제 마무리라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좀 짧게 1시간 정도 짜리로 좀 짧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일단 시험장에 끝까지 가져가야 될 쟁점이겠죠. 쟁점이라 하면 기출 쟁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뭐 나올 법한 이제 최신 뭐 판례 정도, 뭐 법령 이런 것들 반영한 것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제일 좋겠다. 리마인드입니다. 리마인드. 이게 새로우면 안 돼요. 새로우면 안 된다. 새로우면 안 되고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한 70개 정도의 슬라이드고요.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 메일 주세요. 메일 주시면은 제가 요 안내해 드릴게요. 자, 비례 원칙에 대한 최신 판례고요. 두 가지 판례 정리해야 됩니다. 두 가지 판례. 그래서 자, 첫 번째 판례는 이제 최신 2021년도 헌법재판소 판례고요. 자, 과거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과거의 음주운전 행위와 과거 음주운전은 있었어요. 음주운전. 그 다음에 재범의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키워드 이거죠. 아무런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처벌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뭐에 반합니까? 자,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 비례 원칙이에요. 비례 원칙. 뭐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그럼 이런 질문 안 되겠죠.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최신 판례고요. 그래서 옳은 지문. 자, 두 번째 쟁점 이거예요. 자, 비교 판례. 도로교통법 제148조 1항과 1호. 자,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424조 제1항. 자,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도로교통법 424조 제1항 위반은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개정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근데 개정 전에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음주운전이 있었다. 음주운전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하더라도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그래서 두 가지 지문들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왔죠. 국가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결정에 기초해서 뭐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했다.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거 뭐에 반합니까?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비례 원칙 집중적으로 보고 있죠. 자, 비례 원칙 개념, 비례의 원칙. 뭘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수단이죠. 수단과 수단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로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야 된다. 소위 적합성, 즉 세부적으로 자,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된다. 그 수단은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 적합한 수단이 있더라도 그 수단 중에서도 상대방에게 필요 최소한의 침해를 가하는 수단을 택해야 된다. 다른 말로 최소 침해성이에요. 최소 침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단에 따른 상대방의 불이익이 공익 달성 필요성보다 과도하게 크면 안 된다. 다른 말로 상당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게 비례성 원칙입니다. 개념 하나 살펴보시고, 그래서 작년에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1번 지문 적용 요건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 자체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자 법령, 법률, 그죠? 법령, 그 다음에 행정 계획에 대한 신뢰도 보호될 수 있는 겁니다. 틀렸고요.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후라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정 변경이 있었어요. 그럼 이러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효력 자체는 실효된다. 네, 실효되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럼 뒷부분 볼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귀책사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는 당연히 고려 대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4번 틀렸고요. 5번 단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죠. 단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 단순 착오입니다. 이런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신뢰죠. 특정 사항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인정될 정도의 어떤 행정 관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행정 관행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처분을 해야 된다. 동일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 네, 동일한 처분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죠?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다. 그죠? 그런데 지금같이 단순한 착오인 경우, 그래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해서 합리적 방법으로 변경했다면 이거는 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요건도 중요한데 자 개념에서 요건을 도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결정한 어떤 행위 적극 소극 불문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정당성이나 존재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했다. 그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항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항 행정청은 권한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다만 공익과 제3자 이익을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다. 예외로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뢰보호의 요건 중요합니다. 자, 선행 조치로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여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그 선행 조치를 믿고 어떤 특정한 처리 행위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사인 행위와 행정청의 선행 조치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익과 제3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 요건 자체가 이제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고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우리 판례 입장이다. 판례 입장. 그래서 인정한 판례가 있고 부정한 판례가 있다. 요거는 단순한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요거 잘 나오겠죠? 자, 밑줄 친 거 잘 나옵니다. 나올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 전에 민원 예비심사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기재. 요거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더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원 과태료 재판에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
과태료 자체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한 문제 더 봅니다. 국가지 9급 문제였고요. 작년 국가지 9급 1번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 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한계성에 제한이 있다 란 사실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중축 허가를 받았다. 그 신축, 중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규칙 사유가 인정된다. 예, 라고 봤어요. 공무원 시험 이렇게 판례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판례. 판례에 대한 결론을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게 공무원 시험이고 행정사는 이런 시험의 문제는 안 와요. 요런 판례 입장 자체를 틀리게 내진 않는다. 그 걱정하지 마시고 개념에서 도출돼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다음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떠한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전제로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맞죠? 공적 견해 표명 자체는 실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수강 신청 후에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시험이 실시되어 개정 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다. 이른바 부진정 소급표다. 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자 4번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할 것을 신뢰한 경우 이런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이거 어디 나와 있었습니까? 여기요.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대한 요 안내 요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 자체를 부정한 판례다. 신뢰보호 원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행정법의 대상에 대한 문제요. 우리는 여기서 뭘 정리해야 된다? 통치행위 하나 보겠습니다. 통치행위. 자, 1번. 헌법이 구체화된 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확립됐다. 뭐 이런 거 틀리게 내지 않겠죠. 그래서 행정 자체는 상권분립, 즉 권력분립에 의해서 성립된 개념이다 정도. 다음 행정의 목표인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자,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상식, 이런 건 상식입니다. 공익 자체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확정적 개념일 수 없어요. 불확정. 공익 자체는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대와 국가가 처해진 상황, 뭐 전시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국가 안보가 최우선 되는 거겠죠? 어쨌든 시대나 국가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2번 질문 상식입니다. 자,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죠? 있다. 그래서 우리 통치행위 하나 정리해 볼까요? 통치행위라는 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 기관으로서의 행위다.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그래서 그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집행이 곤란한 국가작용이다. 인정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죠. 어떻게 나옵니까? 기출지문은 자,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정은 지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 그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핵심은 뭡니까? 아무리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러면 헌재에서 심판할 수 있지롱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 통치행위에 대한 인정 범위요. 국회는 자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그렇죠? 그래서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 주체는 상권 분립입니다.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헌재 혹은 법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유신헌법의 근거와 긴급조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 자, 이 판단 기준 누구한테 있다? 대법원에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 때 그 수도 이전 문제, 국민투표의 불필요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요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긴급 조치들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준거규범, 이거는 현행 헌법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행해지는 국가작용, 통칭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요. 요 질문 잘 나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당분, 요거는 이제 통칭이에요. 사법심사 대상은 부정이 되는데, 뭐는 사법심사가 허용된다? 돈 주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당위성, 당부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죠. 북한 정상, 남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상 간의 만남이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은 대상은 아니지만 통칭으로서 북한 측에 돈 주는, 그죠?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서 뭐 소를 보내고, 그죠? 그 당시 그 현대 아산인가요? 그래서 박지원 그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몇 명 구속됐죠.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가 허용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그죠?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이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거예요. 이거는 연례적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3월인가 4월에 진행을 하죠. KRFE 훈련, 키 리졸브, 이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자, 권한의 위임, 이 문제요. 2017년도 문제. 권한의 위임, 이거 위임 입법사항에서 재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 사항의 보충을 하위 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것들 위임 입법사항 재위임하는 거. 그래서 권한의 위임에서는 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1번보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자체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얘기죠. 요하지 않는다, 틀렸다.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 일부에 한하여 인정되는 겁니다. 일부에 한해서, 그죠? 그 다음에 3번지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서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간에 회복되는 것이고, 보조기관의 권한을 위임했다. 권한의 위임기간은 보조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위임입법 한 개요. 위임입법 사항의 재위임 시에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세부적 사항의 보충을 하위 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판례 입장도 지문 잘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관한 사무 국가사무다.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 위임 사무인데,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만 가능하다?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먼저 득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도지사. 요거는 정부조직법,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위임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된 권한을 시장군수 소속기관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입니다. 그 다음에 급부행정은 자, 포괄적 위임도 허용되는 것이고, 급부행정 같은 경우, 침해행정 같은 경우는 그 위임의 구체성 정도가 강화돼서, 그죠?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은 금지된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거며,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시겠죠? 요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입장 하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 위임 자체는 죄형법정주의의 적법 절차, 기본권 보장, 우위 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특히 긴급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범죄의 구성 요건은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황과 폭을 명백히 정해자. 또 관련된 사항들 정리해봤습니다. 간정된 사항들 핵심 정리 사항이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 하더라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됐나. 반대 구법의 위임에 의해서 의한 유효한 법규 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무효인 법규 명령이 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죠. 고시 형태의 위임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만 한정된다. 까지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고시가 일방적 추상적 성격을 가진다. 그럼 법규 명령이나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면 행정처분이다. 그때부터 성격은 행정처분이다. 처분성 인정되는 거예요. 위임 명령에 대한 한계입니다. 요것도 잘 나오죠. 첫 번째 지분. 외형상으로는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해석을 통하여 내재적인 위임 범위나 한계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다. 이를 일반적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다 하더라도 법관이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서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면 이거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요거요.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과 같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는 거. 근데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거 허용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서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은 허용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입법 취지, 연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번에 다 정리하기보다는 이 정도 끊고요. 이제 1부 끝났습니다. 2부는 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